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779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거, 전 시간에는 재무회계 1번 문제부터 7번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죠. 자, 이번은 8번 문제가 부가가치세법 문제거든요. 부가가치세법 관련 문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자,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거 한번 정리 간단하게 먼저 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가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의무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거 배우셨던 것 중에서 그럼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 개시일이 되게 중요하겠죠. 언제가 사업 개시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요, 상품 판매가 시작된 날, 상품 판매 시작된 날을 사업 개시라고 보고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조 시작한 날, 제품을 제조 시작한 날을 사업 개시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경우 신규 사업자는 신규 사업 개시일 그 이전 이후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실무에서 워낙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우리가 사업 개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10일 날 다음 날부터니까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많은 사업자들은요, 사업 여기 10일 날 기준으로 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 준비하면서 매장을 갖다가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이 전에 미리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하기도 전에 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관련된 등등을 계속 매입한단 말이죠. 왜?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자는 여기 예를 들어서 대형 냉장고를 샀다고 쳐요. 냉장고를 샀는데 이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거 살 때 부가세도 내야 되겠죠. 부가세도 같이 붙어있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무려 1,100만 원을 주고 여기 대형 냉장고를 사드렸는데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받는다면서요. 이 매입세 100만 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대형 냉장고를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세금계산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입세금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얘가 발급돼서 나오는 기간 동안에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즉시 나오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 때문에 사업 개시일 이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게 낫겠어요? 이거 하기 전에 언제라도 상관없으니까 이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아 놓고 구입하는 모든 물품들 부가세를 내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받을 거 세금계산서로 다 받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실무적으로 당연히 이게 낫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다 발급을 받아요. 아시겠죠?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이내 발급받으라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20일 지났어요.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날이 뭐 30일이 됐다, 뭐 며칠이 됐다 좋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아직도 안 내셨어요. 그래갖고서는 부랴부랴 30일이 됐는데 이때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20일 지났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줄 거예요. 이러겠어요? 예, 사업 개시하셨군요. 20일은 지났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해 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발급해 줍니다. 아니 이렇게 다 해놨는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 20일 지났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안 해주면 이 사람 장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서에서는 날짜 지났어도 다 발급해 줍니다. 한 달이 지나건 두 달이 지나건 6개월이 지나건 다 발급은 해주는데 요 날짜가 지나면 이 날짜가 지나간 이후부터는 가산세라는 것을 징수합니다. 가산세를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미발급 가산세라서 가산세가 붙을 뿐이지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해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에도 발급해 줄 수 있고 후에도 발급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서울인데 지금 내가 등록 바빠서 서울에 관련된 우리 지금 관할 세무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 지금 내가 부산에 와 있는데 부산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해하기는 더 쉬우실 거고,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 이전 또는 사업 개시일 이후 그다음에 20일 지난 후 모두 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에요.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에 사업자 단위 사업자 등록증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가 지금 뭐 이마트처럼 이 사업장도 되게 많아요. 사업장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 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름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 중심의 이 사업자한테요. 사람이죠. 이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이 사업장 여기도 이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증이 이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은 게 사용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다 똑같아요. 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더라도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사업장은 여러 개여도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 사업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 사업자는 다 달라요. 구분하기 좀 쉬우시라고 써놨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한 곳을 주 사업장으로 정해요. 주 사업장으로 정해놓고 이 주 사업장에서 이 여러 개 있는 이 사업장의 부가세와 관련된 것들을
총괄, 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업장을 갖다가 총괄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겠대요. 이 사업장 걸 여기서. 이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느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고 불러요. 주사업장에서 이 각 사업장에서 뭐 이마트 같은 경우 각 도마다 시마다 많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사업장 대부분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있는 곳이겠죠. 그 본사에서 주사업장을 정해놓은 곳에서 여기를 다 총괄해서 납부만 가능해요. 납부. 신고는 아니에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관할 세무서에 여기 부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인천이고 여기 뭐 여기 전라도고 할 거 없이 각각의 자기네 해당되는 사업장의 신고서, 신고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나온 부가세 납부세액이라든지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다 어디서 총괄한다? 이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가끔 총괄,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고는 아니에요. 신고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거는 두 가지가 다 예외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가세법에서 사업장과 관련돼서 어떤 게 원칙이냐? 이 사업장 단위별로 하나 각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 다 각 사업장별로 해야지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워낙에 지점이 많을 때는 각각 다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걸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얘와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얘를 갖다가 예외로 인정해 준 거예요. 참고하셔야 될 거는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해야 되겠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하는 것이지 사업장에서 신고는 별도로 다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이 사업장 각각 사업자 등록증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 요게 특징이고요.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는 이 사업장에 쓰는 모든 사업자 등록증 다 똑같은 거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게 되면 이 본사에서, 얘는 주사업장이라고 하지 않고 사장이나 회장이 있는 본사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총괄 신고 납부 다 합니다. 총괄 신고도 총괄 납부도 한다. 이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차이점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면세사업자는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배우실 때 TAT 2급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그죠?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나 발급받은 계산서들 부가가치세 신고서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해야 될 금액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법과 그다음에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잘 지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바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틀린 거네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했어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여기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로 요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건 맞는 거네요. 세 번째,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어. 자, 타 관할 세무서장에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어디세법?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다. 누가? 면세사업자는.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오른 것은 기본적인 공급 시기는 나한테서 아니 사업자한테서 공급 받는 자한테 딱 넘겨주면서 이제 네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화 그냥 간단하게 상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용역 우리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재화는 눈에 보이는 우리 상품 제품은 인도 또는 양도 하게 되면 그 시점이 바로 공급 시기예요. 이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오냐면요. 그 공급 시기에 그 공급가액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공급가액이 결정이 돼요.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짜리면 그 날짜, 그 인도 또는 양도된 이 날짜에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그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다 결정됐고 물건을 넘겨줬으니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죠. 자, 이것도 날짜를 한번 해볼까요? 공급시기 우리가 넘겨준 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공급가액 결정되는 것도 당연히 3월 10일 날 얼마짜리 공급가액 부가세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날짜로 뭐 발급해줘야 돼요? 세금계산서 날짜는 월화께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아니라면 원칙은 공급이 되었을 때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지 되죠. 그죠? 그럼 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짜는 3월 10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세금계산서에 쓰여져 있는 그 금액을 보고 재무회계에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우리 매출 얼마?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있는 날짜로 회계전표 우리가 날짜 쳐야지 돼요. 이렇게 날짜가 공급시기, 그 다음에 공급가액 결정되는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날짜,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수익 인식시기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 공급시기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공급시기가 엄청 중요한 거죠. 이 날짜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공급시기는 많이 중요하답니다. 세금계산서를 확정하고 재무회계의 수익을 확정시키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현금으로, 외상으로, 할부로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공급할 때에는 여기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양도할 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공급시기예요. 그러나 여기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고, 완성도 기준 지급 공고, 그 다음에 공급 단위 구획, 이런 것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부가세법에는 써져 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선 대표적으로 장기 할부 판매를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차량을 하나 우리가 할부로 샀어요. 그럼 차량 살 때 보편적으로 거기 뭐 한 달에 뭐 현금 주고 다 사는 게 아닐 경우 보편적으로 3년 내지 5년, 4년 이렇게 할부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할부 판매는 단기 12개월 이내에 할부 판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기 할부 판매는 1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대부분 다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 36개월로 가정했을 때 매달 며칠 날짜에 얼마씩 지급하기로 약속한단 말이죠. 그 계약서에 공급시기 날짜 써져 있고요. 매달 36개월 동안. 그 다음에 공급가액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세금계산서도 그 날짜 계약서에 써져 있는 날짜에 발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도 수익을 인식할 때 그 날짜에 그 금액만큼만 수익으로 계속 인식을 하게 되겠죠.
언제 동안? 36개월 동안이요.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거는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을 갖다 리모델링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리모델링 할 때도 당연히 계약서가 있겠죠. 다 계약서가 있는 것들이에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이라는 것은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짓고 있을 때, 건물 지을 때도 당연히 건물 짓는 시공사나 건축회사라든지 그 의뢰한 곳에서 당연히 계약서를 서로 썼겠죠. 그 다음에 공급단위 구획,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휴대폰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각 가정에 전기 사용할 때 한전하고 계약서를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급단위 구획, 즉 매달 주기로 계약을 매달 말일 날짜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분 데이터 사용료 결제하기로 했는데, 그 한 달을 딱 자르기 위해서 잠깐 동안 전기나 데이터를 정지하나요? 정지할 수가 없죠. 전기 데이터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쓰기로 한 날, 그 다음에 공급 시기, 금액,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익시, 얘네들을 다 계약서에 정리를 해놓은 그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부가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받기로 한 때가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그 날짜로 발급해줘야 된다. 재무회계에서 수익을 그 날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뭐 재화의 간주 공급은 지금 우리 FAT 1급 정도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항목은 아니고, 특이한 거 옛날에는 요거 문제 잘 나왔었는데, 무인 판매기에서의 공급 시기는 언젠가요? 사실상 그 무인 판매기에서 물건을 띵 하고 빼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긴 한데, 이 사업자는 무인 판매기를 지금 시내에만 50개를 갖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각각 물건이 나올 때마다 그때가 공급 시기인데 그때를 알 수 있을까요? CCTV를 갖다가 설치해놔도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수거할 때, 꺼낼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거죠. 보편적으로 이런 무인 판매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하루 정해서 쭉 돌면서 50개의 자판기에서 돈을 수거하겠죠. 그 날짜가 바로 공급 시기로 보겠다. 판매된 거에. 요거는 이제 개념상 수출할 때 선적일이 우리가 물건을 인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수출할 때에는 선적일이 우리가 그 물건을 인도했다고 보고, 이 선적일이 그래서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환율도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환율도 이 선적일 날 환율로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죠. 재화는 이런 정도, 용역도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해요. 간주 공구, 간주 임대료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TT급 설명할 때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잘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현금 판매했을 땐, 현금 판매할 때 대금이 지급된 때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인도, 이용하게 된 때라고 그랬었죠. 그죠? 지급된 게 아니라 현금 판매했는데 대금을 갖다가 다음날 줄 수도 있잖아요. 대금이 지급될 때가 아니라 인도됐을 때, 그대로 이 용어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부가세법에서 세법이기 때문에 글자가 틀리면 안 돼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래서 요거 틀린 거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이거는 자,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공이라는 말은 대신 일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가공업체가 있어요. 가공업체가 있고, 이 가공업체에다가 본사에서요, 모든 원재료를 다 공급해줘요. 원재료를 공급해주고,
가공이라는 건 사실 용역이거든요. 가공 용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의류 회사였었는데, 옛날에 이 가공업체에다가 모든 원재료를, 천이라든지 옷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이 가공 회사에서 옷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가공 회사의 그 용역이죠. 기술만 우리가 빌리는 거야. 손만 빌리는 거죠. 그래서 갖다 주고서는 얘를 갖다 다 만들게 되면 다시 완성품을 이 본사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게 돼요. 납품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결과론적으로 용역, 이들의 기술과 용역, 기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만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얘는 우리는 용역으로 구분해요. 근데 이 본사에서 원재료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줬어요. 일부 또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 이 가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부라든지 그 만들려고 하는 제품의 일부라든지 전부를 구매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제품을 구매해서 완성을 시켜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납품, 완성된 것을 똑같이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품을 본사에다 주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일부나 전부를 갖다가 구매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납품할 때는 우리는 부가세법에선 얘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봐요. 즉 용역이다 재화다 구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똑같아요. 여기 인도 됐을 때가 공급 시점인 거예요.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될 때,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인도 됐을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용역으로 봤을 때는 가공이 완료될 때 이걸로 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용역의 공급. 장기 할부 여기 있죠?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 당후에 다 똑같았어요. 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얘가 답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도 얘였었죠. 이해였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갖고서도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거만 잘 정리를 하시더라도 FAT 1급 정도에서 나오는 요 관련된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재화의 공급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얘가 무지무지 막지하게 중요해요.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요거 외우셔야지 돼요. 요거 문제 푸는데요. 끝나시고 요거 6가지 꼭 외워놓으세요. 다음 TAT 2급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얘예요.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사인 거죠.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일기 예정이라고 그러죠.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내역인데 여기서 공제 가능한 거. 얘는 기본적으로 요 6가지만 암기가 되어 있으시면 금방 푸는 문제예요. 자, 구인승 승합차라고 얘기했어요. 관련 매입세. 구인승은요, 여기서 나오는 1000cc에 해당되는 룰인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바뀌었네요. 승용차예요.
소형 승용차 구입을 한다거나 그 소형 승용차를 임차한다거나 그 소형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유지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들은 다 불공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승합차라 그랬어요. 승용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회사에서 이 차를 매입하면서 300만 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여기 소형 승용차 나왔죠. 소형 승용차인데 경차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형 승용차는 1000cc가 넘습니다. 경차라고 또는 cc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관련 매입세액은 무슨 사항이다? 불공사항이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접대 관련 매입세, 요즘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접대비 말하는 거예요. 불공사항,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매입세 공제받지 못해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과 무관한 거 있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급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300만 원 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돼서 매입세,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불공사항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험 문제상으로 계산 문제는 얘는 잘 안 나와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얘 이론에서 세금계산서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를 모르면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가 있는데 요거 모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세금계산서에서 굵은 선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거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업자와 관련된 첫 번째 거는 그 사업자 관련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는 공급자라 그러죠. 공급자예요. 두 번째 공급자의 그 회사명 또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이름하고 회사명하고 이름 다른 거지? 회사명이라고 하고 이름 순간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공급자라고 해놓고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두 번째로는 상호, 법인명이라든지, 세 번째로는 성명 또는 대표자. 법인인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이론으로 여러분들한테 잘 나와요. 알아두면 별건 아닌데, 공급받는 자에 똑같이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이거 하나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 5번은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시험 문제에서는 작성 연월일 대신에 공급 연월이라고 써놓고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여섯 번째로는 공급가액,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세액. 이렇게 해서 총 필요적 기재사항은 7가지인데 세금계산서에는 요 칸들이 굵은 선으로 이렇게 박스 쳐져 있어요. 이 7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됐거나 오류가 나면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 써져 있는 주소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업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은 틀려도 별 다른 조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임의적 기재사항이 뭔지, 또 이런 것을 담당자로서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 등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기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칠게요.